방금 소개받은 이종용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인데 한국은행까지 와서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국제투자대조표 대요 제목에 있는, 아마 거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금융 쪽이나 저희 은행 사람들도 아주 잘 아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생겨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태어난 지 몇 년 안 됐고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을 가능성이 크고 이거를 들어서 나중에 나가서 뭐 학교 과제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할 때 좀 써먹기 좋은 그런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얘기하면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얘가 뭘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위해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듣는 개념이지만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언젠가 써먹기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번 달이 거의 통계국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금융시장을 막 복잡하게 이해한다거나 뭐 금리와 뭐 듀레이션, 만기 수익률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거의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제투자대조표가 뭐냐 이거를 알아두시면 거의 제 강의의 목표는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부담 없이 이게 어떤 게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게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고 향후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국제투자대조표라고 하고 IIP라고 읽는데요. IIP는 인터내셔널 투자 인베스트먼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포지션에서 IIP라고 보통 약칭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IP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대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라고 써 있죠.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이 대외가 뭔지, 자산 부채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몇 개 질문들로 하려고 하는데요. 퀴즈는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게 이번 강의에서 뭔지를 몇 개 나열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채인데요. 외채와 외환보유액 두 개가 핵심 개념입니다.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종종 보셨을 거예요. 외채가 얼마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얼마다. 외환보유액 오늘인가 발표 났죠. 사상 최고치 3,600억 넘게 쌓였다고. 외채가 있습니다. 외채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갚아야 할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갚아야 할 돈,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외채와 외환보유액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거를 이제 좀 발전시키면은 이 단어가 나오면 뒤에 뭐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지 낯설죠, 아직.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하고 관련된 말은 외환위기죠. 외환위기라는 말은 외환이 없어서 위기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는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무한정 찍어낼 수 있죠. 뭐 이론상, 법상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외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외환이 부족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통상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벌써 한 14년 전, 17년 전 얘기인데 이 당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때 전후로 우리나라 경제 체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지, 외채는 뭔지, 얘네는 뭔지, 외환위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채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빌린 돈이라고 했죠.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미국 금융기관이 뭐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회사의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이건 삼성이 돈을 빌린 건 아니죠. 자기들이 좋아해서 투자한 거니까. 이거는 그 외채는 아닌데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견실해서 해외에 있는 뭐 기업들이 M&A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땅에 직접 공장을 지어서 뭐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돈을 빌린 건 아닌데 뭔가 외국에서 외화가 들어온 거죠. 또 파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국제투자대조표죠. 이런 개념들을 다 포괄해서 설명해 주는 게 국제투자대조표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은 오늘 강의는 제 생각에 뭐 80-90%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국제투자대조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냐. 이게 궁극적인 목표죠.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방법을 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쭉 할 거고요. 이 강의에서. 끝날 때쯤엔 이 각각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일단은 외채랑 외환보유액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거는 현실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실제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설명할 겁니다. 뭐 요리로 따지면 이게 에피타이저고 국제투자대조표 이게 메인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다시 좀 디저트라고 할까요? 국제투자대조표를 알면 얘는 자연히 알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외채랑 외환보유액보다 더 큰 개념이 IIP고 IIP에서 다시 좀 좁아진 게 대외채권과 외채, 여기 외채는 여기 외채랑 같습니다. 다시 커졌다 좁아졌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마지막에 종합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사례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현실 속의 외채랑 외환보유액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게 지도인데, 세계 지도인데 이때 1900년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중국, 인도 이런 데랑 유럽이랑 교역을 계속 했겠죠. 계속 했는데 과거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가 다 땅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야겠죠. 배를 타면 이렇게 돌아서 멀리 가야 되는데 이제 이집트가 여기 있죠. 여기만 뚫으면은 교역을 이렇게 안 돌아가고 바로 여기서 갈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여기를 뚫은 겁니다. 여기 물길을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거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막대한 외채를 지게 됩니다. 다른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으로부터 외화를 많이 빌린 거죠. 건설 자재도 필요하고 건설을 하려는 뭐 계약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다 영국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짓게 됩니다. 근데 여기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영국에다가 돈을 빌렸는데 이제 못 갚는 거예요. 이집트가. 돈을 못 갚으니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 수에즈 운하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됐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지었는데 외채 때문에 영국이 그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열었다 닫았다를 영국에서 결정하면서 이집트의 주권을 침략하게 되는 거죠. 이게 1900년 전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례는 미국이랑 베네수엘라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으니까 이 석유를 담보로 주고 외채를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렸죠.
근데 이 담보였던 석유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담보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면 빌린 외화를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던 미국이 이거를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본, 중국도 그런데요. 청일전쟁이 1900년대 초에 있었죠. 하면서 이제 중국이 일본에 졌습니다. 져서 이제 배상금을 일본에다 물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일본에다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뭐 포르투갈, 뭐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서 돈을 빌려서 외채가 계속 쌓이는데 이제 그 돈을 또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기서 뭐 개항을 요구하고 항구를 이렇게 가져갔죠. 뭐 포르투갈은 어디 항구를 가져가고 이탈리아는 어디 항구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외채를 못 갚으니까 이제 항구를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걸 뺏어 가겠죠. 그 나라들은. 그 다음에 이 사례도 있는데요. 1860년대에 멕시코가 안에서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 내전을 겪고 외채에 대해서 못 갚겠다. 모라토리엄은 쉽게 말하면 당장 못 갚겠다라는 말입니다. 약간 배째 이런 거죠. 지금 못 갚는다. 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던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 돈을 못 받으니까 멕시코를 쳐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뭐라도 뺏으려고 자기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해서 영국과 스페인은 철수를 했는데 프랑스는 끝까지 남아서 멕시코 시티 수도죠. 멕시코 수도를 점령하고 이제 다른 뭐 왕을 세워서 멕시코를 사실상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IT도 마찬가지고요. IT가 프랑스에서 독립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IT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배상금을 청구받아요. 그러니까 IT가 프랑스한테 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프랑스가 IT한테 너네 독립을 내가 시켜줄 테니까 대신에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게 돼서 이 배상금을 프랑스한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돈을 빌리고 근데 또 이걸 못 갚으니까 미국이 이 기간 동안 미 해군이 IT를 들어가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인데요. 방금 말한 네 가지 사례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다 외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 또는 내정 간섭이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외채를 많이 끌어다 썼는데 이걸 못 갚아서 그런 거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죠. 원래 정복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외채가 중요한 이유는 이건 뭐 현재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역사적으로는 통상 이게 침략 또는 종속화 뭐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라들은 자기 나라 외채가 얼마인지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갚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특히 신흥국들이 그렇죠. 선진국들보다는 이제 좀 약한 나라들이 자기들 외채가 얼마고 이걸 자기들이 갚을 수 있을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채가 중요하고요. 외채를 여기서 정의를 하면 이겁니다. 결국 이거 하려고 앞에 사례들을 설명드린 거예요. 외채는 대외채무의 줄임말이죠. 대랑 무자 빼고 그냥 외채라고 하면 통상 대외채무. 그러니까 대외 채권이 아니라 대외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빌려온 데트입니다. 외채. 외채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면 뭐냐? 특정 시점 현재 2014년 말 기준 현재 한 나라 우리나라의 거주자예요. 우리나라 거주자란 말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은행이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해외로부터 돈을 빌렸다 하면은 이 모든 당사자들이 경제 주체들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면 그리고 이거의 잔액이다. 그러니까 2014년 말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빌린 돈의 잔액. 근데 확정이란 말이 있죠. 확정이란 말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죠.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리고 주가를 들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미국이 언제 이걸 팔지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돈을 빌린 거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고 언제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가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채, 그러니까 금융부채 중에서도 기한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걸 외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이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진다. 돈을 빌려줄 때 원금만 빌려주진 않겠죠. 이자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외채를 가장 잘 요약하는 페이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사 얘기를 좀 더 하면요. 그 처음에 주로 이때까지는 막 점령을 했었죠. 쳐들어가고 왕을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 2차 대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세계대전도 나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해서 쳐들어가서 해결할 게 아니라 그 나라들끼리 잘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 통상 외채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요.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나라가 돈을 빌린 나라와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돈을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되는데 내년까지로 연장해 줄게. 뭐 이런 거. 연장해 주는 대신에 금리를 좀 높이겠다. 아니면 뭐 담보를 뭐 하나 받겠다. 아니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올해까지는 너가 갚아야 되는데 좀 덜 받을게. 100 받을 걸 한 90만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하는 게 그 빌려준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낫다는 거죠. 아예 못 받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뭐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적게 해서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파리클럽이라고 있습니다. 파리스 클럽은 실제 있는 국제기구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약간 사적으로 몇몇 선진국들이 우리도 뭐 멕시코에 빌려준 돈이 있고 뭐 프랑스도 멕시코에 빌려준 돈이 있다. 우리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보자. 멕시코한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걸로 시작한 게 파리클럽이고 이게 지금은 공식적인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IMF에서도 여기한테 자문을 받아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클럽, 해외 돈을 빌려준 나라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채무 재조정을 논의합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모라토리엄과 디폴트가 이제 나오는데요. 둘 다 이제 배째는 거죠. 돈을 못 갚으니까 알아서 해라. 나 못 갚는다라고 이제 돈을 빌린 나라에서 하는데 차이점은 모라토리엄은 지불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긴 갚을 건데 지금은 못 갚겠다. 당장은 못 갚는데 내가 언젠간 갚겠다 하고 좀 기한을 그러니까 나중엔 갚겠다라는 게 모라토리엄이고 이런 나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써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디폴트는 아예 지금도 못 갚고 앞으로도 못 갚겠다. 라는 아예 채무 불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가 선언한 것도 걔네들은 모라토리엄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다른 채권 국가들은 이거 사실상 디폴트다라고 보긴 했지만 뭐 엄밀히 걔네들은 모라토리엄이다. 나중엔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몇 년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리스 디폴트 우려도 뭐 이런 맥락이죠. 그리스가 디폴트까지 안 갔죠. 갈 우려가 컸지만 그러니까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이 되면은 그 나라가 이제 향후에 계속 낙인이 찍히는 거죠. 이 나라는 돈을 빌려서 못 갚는다. 이런 낙인 찍히면 그 다음에도 경제생활 몇십 년 동안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아무도 그 나라에 돈을 안 빌려줄 테니까. 그래서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굉장히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할 건데요.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제 외채 위기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거는 외환보유액이 뭔지를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환보유액은 이제 외채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외채가 해외에서 돈을 빌린 거고 그걸 무슨 돈으로 갚을 거냐라고 하면 물론 민간에서 알아서 갚는 경우도 있지만 위기 시에는 정부 국가가 이제 외환보유액을
써서 이 돈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외채를 갚을 수 있는 비상금이다. 평상시에는 별로 활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민간에서 삼성이 해외에서 돈을 빌렸는데 자기들이 만기 때 돈 벌어서 갚았다. 이런 식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외환이 우리나라 은행이든 기업이든 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외환보유액을 써야겠죠. 그래서 외환보유액은 외채를 갚을 수 있는 비상금이고 평상시에는 환율이랑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아마 외환보유액 강의도 하는 금융강좌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통상 국가가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운용은 한국은행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다가 이제 결정은 국가랑 정부랑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개입을 할지. 네, 그래서 외채와 외환보유액 개념이 이렇고요. 이거 두 개만 알면은 외환 위기를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이제 계속 신문 기사들만 쭉 스크리닝 할 건데요.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이제 신문 기사로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별로. 이때 97년 4월부터 기업들이 하나씩 망합니다. 여기 써있는 건 기아죠.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 한보철강, 지금 현대제철로 바뀌었는데 산미, 혜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10월 31일,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기가 되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외환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한 1,01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한 700원 이랬었거든요. 한 1달러에 700원 이러다가 이제 계속 오르는 겁니다. 965원까지. 그러니까 1달러를 살려면 전에는 한 700원, 8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제 965원을 줘야 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인들이 외화를 갖고 다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왜 부족해졌냐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도 다 매도하고 또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화를 빌려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환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기업도 망하고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이 965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달러 안 거래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신문 기사 일면들만 다 모아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그 다음 11월 19일에 97년 11월 19일에 이제 외화를 정부랑 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나서라. 우리나라 민간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못 빌려오니까 국가가 직접 빌려와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규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외화를 대출하지 말아라. 지금 외화가 부족하니까 외화를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런 규제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 마비로 달러를 이제 금견으로 배급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 외화 부족이고 외환보유액이 없고 갚을 돈은 많고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흐름이 보이십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화를 긴급 요청,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의 외화를 빌려오자 라고 해서 하고 11월 20일이죠. 아직 IMF한테 빌리자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구제금융을까지 갈 거냐, 아직 그 전에 우방국들한테 빌리자. 달러가 하루 만에 100원 이상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IMF한테 구제금융을 요청하자라는 얘기가 점점 나오는 거죠. IMF는 그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이런 국제수지 또는 외채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빌려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거죠. 상황이 이제 점점 나빠져서 주가 450, 10년 만에 최저, 금리가 이제 확 오르고 회사채 안 팔리고 주가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절반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여기 딱 요 세 줄이 어떻게 보면 원인입니다. 정부에서 외화를 써라라고 했다고 하고 달러 빚으로 과잉 투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빌려오는 게 쉬우니까 너무 많이 빌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단기외채는 외채 중에서
만기가 1년 이하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리면 내년 6월까지는 갚아야 되는 돈이 단기 회체죠. 그러니까 외채 중에 단기 회체가 더 급한 불이죠. 장기 회체는 뭐 3년 뒤, 5년 뒤에 갚겠다 하면 되는데, 단기는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계속 상황이 나옵니다. 9개 종금사 업무정지, 종합금융사라고 당시 있던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달러가 이제 1,200원 넘고, 이제 기업들이 금융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죠. 감원하면서 실업 사태가 많이 났고, 그래서 계속 이 당시 뭐 대선도 있었는데 거의 IMF 소식으로 이렇게 다 신문 일면들이 돼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종합금융사 문 닫으니까 이제 예금자들이 다 몰려올까봐 경찰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3일이 중요한데요. 12월 3일에 이제 IMF한테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날 특별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제 괜찮다, 달러 빌렸다 라고 했지만 이제 다른 이런 조건들이 많았죠. 돈을 IMF에서 빌려줄 테니 너희는 한국은 이런 걸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12월 3일 뭐 여기서는 경제 신탁 통치까지라는 뭐 말도 쓰고 뭐 이런 만화도 그리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보다는 구제금융을 받아서 살아난 게 다행인 거죠. 그 직전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혼란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냐, IMF가 이걸 다 이행해야 돈을 빌려준다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다 할 수 있냐, 기업들 구조조정이랑 은행들 다 절반 문 닫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걱정으로 혼란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거죠. 뭐 이런 요구도 했다고 하고, 단기회체 163억 달러인데 연내에 상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외환 규모가 100억 달러인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163억이고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거 갚을 수 있냐, 못 갚으면 모라토리엄 가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외채랑 외환 쪽 얘기고, 이런 게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 다양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달러가 없으면 수입을 못 하겠죠. 뭐 식량도 그럴 거고, 뭐 석유 같은 것도 못 빌려서 달러를 못 빌리니까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면 이제 차들이 길에 못 다닐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달러는 이제 1,565원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700원, 800원 하나 이제 2배로 갔죠. 기업들도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외화를 확보해라, 이게 그 당시에 긴급 과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2,000원대까지 갔죠. 이게 낮에 잠깐 2,000원대 찍고 다시 저녁에 내려와서 지금 기록은 1,960몇 원인가? 2,000원은 안 넘은 걸로 기록은 돼 있는데 낮에 잠깐 넘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뭐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원 넘었고 외채 만기 연장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하고, 모라토리엄은 안 된다라는 뭐 사설들이 있고요. 이제 정리해고를 본격적으로 하죠.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이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업자들이 급식 받으려고 줄을, 이런 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때부터 처음 생긴 거예요. 실업자가 150만 명 비상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1998년 5월이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은 받는 건 확정됐고 이제 그거 조건을 이행하는 단계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계속 하는 거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니까 이제 실업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뭐 탑골공원도 원래 노인분들만 계셨지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제 노숙자가 이때 나오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노숙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대기업들 리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 55개사는 싹
뭐 다른 데로 흡수 합병을 하든지 없애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후로 그 IMF 위기 전후로 직업 선호도 바뀌었는데요. 이건 뭐 흥미 위주입니다. 미혼 여성의 배우자 직업 선호도. 그전에는 대기업이랑 금융기관이 인기가 많았죠. 여기 다니면은 돈도 잘 벌고 뭐 거의 정년까지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때 이후로 확 바뀝니다. 대기업이 5위로 내려갔고 금융기관은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실업자 잘린 사람들을 보니까 다 대기업이랑 뭐 금융기관 이런 다니던 사람들이 다 막 잘리고 하니까 이때부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무원이 상승하고 전문직도 뭐 상승하고 외국인 기업이 인기가 많았던 건 이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했죠. 외화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이 망한 대신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기업은 잘 됐겠죠. 본사에서 달러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직업 선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전후로 바뀐 게 되게 많았죠. 그래서 실업률도 이게 지금 공식 통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통계청에서 시계열을 다 소급해서 아니고 이 당시 있었던 자료에서 그냥 스크랩을 해온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추이만 보자면 실업률이 외환위기 중에 많이 늘었죠.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 은행이 33개였거든요. 무슨 한미은행, 보람은행, 평화은행, 동아은행, 뭐 굉장히 많은 조흥은행 많았었는데 서울은행.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구조조정이 되고 18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33개 중에. 흡수합병이 됐던지 아예 인가가 취소됐던지. 그 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종금사가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종합적인 금융 업무를 뭐 증권, 뭐 자산운용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든 거였는데 30개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개도 사실 종금 업무보단 다른 데 집중하니까. 그 다음에 증권사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2000년대 다시 많이 생기긴 했죠. 신용협동조합은 1600개에서 1000개로 줄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개에서 1300개 줄었고, 기존에 있었던 2000개 중에 한 43%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컸죠. 외채를 갚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외화가 부족했다. 외화가 부족했고 더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 환율이 2배로 튀고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줄어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도와달라. 외화가 필요하다. 대신에 그래서 빌렸는데 이제 금리를 30% 넘는 고금리를 하라고 했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라. 해서 이렇게 많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뭐 사실 외환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뭐 여러 부실도 누적돼 있었고 동남아 외환위기가 하필 그때 있었고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아시아 쪽을 다 불안하게 봐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았는데 같이 돈을 빼나간 뭐 그런 원인들이 중복이 돼서 결론적으로 뭐 외화 부족으로 나타났지만 여러 구조적 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아까 700, 800원대였던 게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1900원까지 간고 주가도 1000까지 갔다 1000에서 한 240으로 떨어졌죠. 외채는 가다가 이제 확 꺾인 거 이제 돈을 못 빌려서 꺾인 겁니다. 외채는.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은 이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외채, 단기 외채 갚아야 할 돈 대비 외환 보유액 갖고 있는 돈.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이다. 둘을 나누면 지표가 보이겠죠. 외환 보유액은 적은데 단기 외채가 많아지니까 이 기간 중에 이만큼 올라갑니다. 지금 700%인데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한 7배 지금 갖고 있는 돈의 7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었습니다. 97년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엄청 낮아졌어요. 이게 축이 잘못 써 있는 게 아니라 60% 하다가 지금은 30%대로, 그러니까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30%니까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이때랑은 많이 달라졌죠. 대외 지급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채랑 외환보유액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이 두 개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좀 이해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신문 기사를 봐도 이런 내용이구나. IMF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제투자대조표 메인 요리로 들어가면 이것도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외채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금액이랑 기한이 확정된 빌린 돈, 금융부채, 잔액이다. 갚아야 할 돈이고 원금 이자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외채에 포함되느냐? 아까 답변을 나간대요. 이게 외채에 포함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빌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죠.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돈도 아닙니다. 주식은 갚아야 할 돈이 아니죠. 외국인이 삼성의 주식을 샀다고 삼성이 그거를 나중에 주식을 환매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투자자들끼리 알아서 사고 파는 거지, 삼성은 자기가 망할 때까지 그 주식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채권이랑 다른 점이죠. 채권은 반드시 기한에 갚아야 되지만 주식은 발행자는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투자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회사를 사용과 파생, 외환수합, 이자율수합 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생은 매일매일 금액이 바뀌니까 외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채는 채권을 산다거나 대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금을 한다거나 무역거래 했는데 아직 외상으로 무역거래 했다거나 이런 것들만 외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외환보유액도 범위가 적은데요. 외환보유액도 개인이 해외증권 투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기업의 주식을 샀다. 또는 브라질 국채가 요즘 인기가 있어서 샀다. 그런 거는 외환보유액으로 잡힐까요? 안 잡히죠. 국내 은행이 해외에다 돈을 빌려준 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해외에다 돈을 빌려줬다. 외환보유액이냐? 역시 아닙니다. 기업이 현대자동차, 삼성이 해외에다가 회사를 세웠다. 또는 파생거래가 있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은 뭐냐면 중앙은행, 외환당국,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정부가 정책 수행 목적으로 보유한 즉시 사용 가능한 대외자산만 외환보유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산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직접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직접 쓸 수가 없고 또는 즉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면 외환보유액이 아닌 거죠. 정책 당국이 들고 있으면서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외환보유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외채랑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문점은 얘네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한꺼번에 빼갔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폭락할 거고 외환도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국내기업 해외은행 예치한 것도 만기 때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거 무시해도 되냐. 개인이 해외 채권 투자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만 외채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 통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전체 대외자산, 대외부채 잔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RP, 국제투자대조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외채에 해당하는 상품은 금융상품을 구분하면 외채는 채무상품 직접투자, 다른 말로 대부투자입니다.
직접 투자인데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 차입, 대출과 같은 말이죠. 예금, 무역신용 이런 것들은 다 외채에 포함이 되고 외환보유액도 별도로 있는 개념이죠. 근데 IIP는 뭐냐? 외채가 이 빨간 선이고 외환보유액이 초록색 선이라면 이 빨간 선들과 초록색 뿐만이 아니라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국제투자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어찌 보면 핵심인데요. 기존에는 외채와 외환보유액만 관심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얘네들이 중요하더라. 갑자기 외국인들이 주식자금을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럴 때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자산부채를 알아야겠다. 외채랑 외환보유액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온 게 IIP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좀 빨리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2003년부터 만들었고요.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제적 논의도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서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 뭐 매뉴얼도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왔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중요할 것 같죠. 왜 이것만 이때까지 갔을까? 이것을 다 봐야겠다. 그래서 국제투자대조표 정의를 내리면 일정 시점 현재, 아까 외채랑 똑같죠. 특정 시점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거주자의 해외, 비거주자 말은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다른 나라에 사는 경제 주체들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거주자에 대한, 비거주자에 대한 자산 부채 총 잔액을 정리해 놓은 표다. 그래서 가장 범위가 넓은 개념이죠. 자산은 보통 대외 투자라고 하고 부채는 외국인 투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산은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가 나간 거니까 대외 투자고 부채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국제투자 넷 IIP는 자산인 대외 투자에서 부채인 외국인 투자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게 더 많냐,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자산이 더 많냐,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나라한테 들고 있는 돈이 더 많냐.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많냐, 투자 받은 돈이 많냐. 또 뭐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우리나라가 해외 빌려준 게 많냐, 빌려온 게 많냐. 둘 중에 어느 거가 많은지 이걸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작성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왜 IIP 국제투자대조표가 이제 논의가 되냐면 그전에는 외채 아니면 외환보유액 정도 또는 수출입 정도가 외환거래의 대부분이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해외 증권 투자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증권 투자 또는 직접 투자,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외채랑 외환보유액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국제자본 이동이 커지면서 다른 상품들을 봐야겠다 라고 해서 IMF가 만들었습니다. IIP를 만들고 회원국들한테 이 통계를 만들어 봐라. 기존의 외채랑 외환보유액에서 벗어나서 얘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건 참고적인 건데요. 2003년부터 만들어서 연간으로 만들다가 분기로 만들다가 작년에는 국제기준, 새로운 기준은 BPM6 이행 완료하고 이런 거는 통계 작성자한테는 중요하지만 이용자한테는 그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체계를 보면 대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자산 부채가 물론 각각 있어야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상품별로 이렇게 쭉 나눈 겁니다.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나머지 기타라고 해서 대출, 예금, 무역신용 등등. 여기 준비자산은 외환보유액과 동의어입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IIP는 이렇게 상품 형태별로 나누고 이 차이가 순국제투자다. 이 형태만 아까 그 표처럼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 상품을 설명하자면 직접 투자랑 주식 투자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삼성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 둘 다 삼성의 주식을 사는데 직접 투자는 10% 룰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다. 그럼 그건 직접 투자예요. 그 사람은 그 회사의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제가 삼성 주식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샀다. 0.00 몇 %겠죠. 그러면은 여기 경영 참여가 전혀 없는 거죠. 소액주주긴 하지만 거의 의사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증권 투자,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고 하고 10%가 넘으면 이제 직접 투자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주인의 일부이다 라고 해서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증권 투자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도 있죠. 채권은 아까 주식이랑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린 개념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다만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 거죠. 파생은 수합거래와 선물한 거래들이 있고요. 기타 투자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전부 다입니다. 대출 차입, 무역 관련 매상거래, 예금 등등. 준비자산은 그냥 외환보유액이다. 이건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 형태별로 나눴는데 이 안에서 증권 투자, 파생, 기타는 다시 주체별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증권 투자 중에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 각각은 얼마 있냐,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에 주식 투자를 얼마 있는지, 한국은행에 얼마 있는지,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 주식 투자를 얼마 있는지, 나머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전체 기업, 개인을 포함한 나머지는 얼마예요. 각각 주체별로 한 번 더 쪼개는 거죠.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3분, 4분 안에 끝내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도 분류하는데요. 아까 계약 만기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이면 단기고, 차입도 단기 차입이면 1년 이내인 거고, 장기 차입이면 1년 이상. 단기채도, 채권도 1년 이내면 단기채, 1년 이상이면 장기채. 단장기 구분은 1년입니다. 주체 구분은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고, 기타는 한 번 더 쪼개죠. 비은행 금융이랑 비금융 일반 기업으로 한 번 더 쪼갭니다. 그래서 일반 정부에 속하는 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사회보장기구, 국민연금 같은 게 여기 들어가죠. 외평기금까지 정부에 해당하고, 중앙은행은 그냥 한국은행 하나입니다. 나머지 은행이랑 예금을 지급하는 곳은 예금 지급기관. 근데 대부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거래 요인인데요. 거래 요인은 직접 투자를,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많이 늘린 겁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10억 달러 더 샀다 라고 하면 거래를 10억 달러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잔액이 한 100억 달러였는데 난 아무것도 기간 중에 사거나 판 게 없고, 근데 그 기간 중에 주가가 10% 올랐다 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100억이 올해 말에는 110억 달러가 되겠죠. 근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격만 올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거래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격 변동에 해당이 됩니다. 환율 변동은 내가 일본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일본 엔화로 된 투자를 했는데 엔화가 절상이 돼서 엔화 가치가 높아져서 미달러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가격이 높아졌다. 그럼 환율 변동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와 비거래 요인들이 섞여서 잔액에서 잔액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원칙은 이렇습니다. 네,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앞에 신문 기사들이 더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통계가 있구나.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기자, 언론에서도 잘 글쎄요, 다뤄진 적이 많지 않고 교수님들이나 실무자들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뭐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는 단계의 통계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다가 이런 국제투자대조표니 뭐 IIP니 이런 걸 얘기하면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있다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보도자료나 아니면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에코스가 잘 돼 있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시계열을 쭉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얼마구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채권 투자한 게 얼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쓸모가 있다기보단 어떤 다른 일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 자료로 넣으면은 뭔가 그럴 듯 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투자대조표를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어떤 원칙으로 만드느냐. 아까 이렇게 변화한다고 했고 표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작성하는 건 아니고 IMF에서 만든 국제기준을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드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은 잔액자료입니다. 이게 연중에 일어난 게 국제수지고요. 국제수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간 중에 일어난 거래만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플로우라고 하죠. 이 IIP는 연말, 뭐 2014년 말 또는 분기 말, 2014년 6월 말, 3월 말 현재 얼마냐? 그래서 이건 잔액입니다. 뭐 스탁이라고도 하고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플로우는 이렇게 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스탁은 그런 것들이 다 쌓인 그리고 가격과 환율 같은 게 반영된 현재 상태가 뭐냐라고 물을 땐 이 잔액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총액주의라 함은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서로 이렇게 상계하지 않고 각각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해외에다 10억을 투자했는데 또 해외에서 투자 받은 게 5억이더라 하면은 10에서 5 빼서 5억만 투자했다라고 하지 않고 10억 투자한 건 10억대로 자산에 쓰고 5억 투자 받은 건 5억대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별도로 인식을 한다. 총액주의인 거고 시장 가격이라 하면 마켓 밸류라서 가격 평가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확 올랐다라고 하면은 아무 거래도 없었지만 잔액은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주가를 반영해서 환율 올라가는 것도 반영하고 금리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어떤 특정 시점의 경제활동에 사진을 찍는다고 할까요? 사진을 찍으면 현 상황은 이렇다. 잔액이 얼만큼이고 이게 다 시가 평가가 된 거고 총액이고 뭐 이렇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국제적인 기축 통화니까요. 그 다음에 자막정 통계라고 해서 일단 분기 말 끝날 때마다 잠정 통계를 공표하고 그 다음에 11월쯤에 기존 시계열을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기초 자료를 좀 더 업데이트하고 잘못 통계 계산된 거를 수정하고 이런 걸 거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거주자 얘기를 초반에 드렸었는데요. 이거 대외 거래니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끼리 거래하는 거는 이 국제투자 통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제수지표에도 의미가 없고 이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서로 거래를 하는 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일 쉬운 거는 우리나라 안에 사는 기업과 정부와 은행과 개인들은 다 거주자겠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과 은행과 개인들, 정부들은 다 비거주자겠죠. 가장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개념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도이치뱅크
서울 지점이 뭐냐? 도이치뱅크는 독일에 본사가 있는 은행인데 서울에 있는 지점, 얘네는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경제 활동을 어디서 하냐? 그래서 이 도이치뱅크 서울 지점이 하는 경제 활동이 어디에 경제적 이익이 귀속이 되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다. 얘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잘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 벌고 고용도 일어나고 GDP도 올라가고 이런 그 나라의 GDP에 잡힌다. 경제활동에 기여한다 해서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봐야 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만든 미국 판매범위이다.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만들었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죠. 경제활동을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식당을 차렸다 하면 그 나라에서 식당을 차린 거기 때문에 비거주자겠죠. 한국인이지만 국적과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비거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거주자입니다.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국적이랑은 약간 개념이 살짝 다르죠. 거의 비슷한데 90% 이상 국적에 따라 거주성이 결정되지만 이런 애들은 실제 경제활동 지역을 본다. 국제기구 IMF나 OECD, 월드뱅크 이런 애들은 당연히 비거주자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경제 주체입니다. IMF 본부가 워싱턴 DC 미국에 있지만 미국의 거주자는 아닌 거죠. 별도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수지표와의 관계는 방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IIP는 스탁 포지션 잔액이고요. 수지표는 그 기간 중에 2014년 1년 동안 일어난 일 또는 2014년 1분기 중에 일어난 거래, 플로우나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서 아까 기초잔액에서 거래에다가 가격 환율 같은 게 되면 그 다음 잔액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거래가 사실 국제수지인 거죠. 국제수지 중에 금융 쪽입니다. 수출 수입은 이쪽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들을 잡아서 합니다. 물론 통계를 작성할 때 이렇게 이걸 누적해서 만들진 않아요. 잔액과 잔액을 따로 만들고 이거는 국제수지가 나오면 얘가 이제 사후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가격과 환율과 기타 조정은 사후적으로 해보니 얘가 잔액이 얼마 나오고 거래가 얼마 나오니 나머지는 얘네들이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제투자대조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지역별 통화별입니다. 그러니까 IIP가 아까 상품 형태로 쭉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주체별로 분류가 됐었는데 얘네들을 어느 나라에 투자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이 해외 국채를 샀다. 그러면 그냥 자산으로 잡히고 끝나겠죠. IIP에서는. 지역별 통화별 IIP는 어느 나라의 국채를 샀느냐, 브라질이냐, 미국이냐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만든 통계입니다. 또는 해외 주식을 샀는데 이게 일본 엔화 주식이냐 아니면 미국에 있는 달러 주식이냐, 통화별로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역과 통화로 한 번 더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IP 국제투자대조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눠서 보면 어떠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스가 디폴트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스 국채가 디폴트되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라는 걸 알려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들고 있는 총 채권 잔액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 중에 얼마가 그리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국가별로 지역별로 나눠야겠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통화가 예를 들어 일본은행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엄청 해서 일본 엔화가 굉장히 절하가 됐죠. 엔화 가치가 절하되면은 달러로 환산될 때 금액이 확 작아질 텐데
그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것 중에 일본 엔화가 몇 프로나 되냐, 이런 걸 알아야 그런 여기서부터 이제 예측 얘기가 나오죠. 향후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애들 중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한 애들 중에 미국 애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는 일본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 만약 일본에서 들어온 돈이 100억 달러인데 일본이 뭐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게 또 나서 투자 자금을 다 회수하면 얼마까지 회수할 수가 있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지역과 통화로 나누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안 나눠져 있으면 그건 알 수가 없겠죠.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빼갈지는 그건 모르겠다,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 투자하는지 모른다 라고 하겠지만, 이런 거를 알려면 이제 지역별 통화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는 이렇습니다. 지역별 IIP는 아까 대외투자, 외국인 투자 각각 이렇게 한 주씩 있는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투자 중에 미국이 얼마, 파생 중에 유럽하고 거래한 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통화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통화별로 쪼개는 거죠. 해외 주식 투자한 것 중에 유로화가 얼마, 또는 외국인 투자로 보면 외국에서 직접 투자 받은 것 중에 원화가 얼마, 뭐 해외 채권 투자한 것 중에 중국 위안화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역과 통화를 나눠서 보면은 더 상세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메인은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거의 성공이에요.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큰 거를 받아가시는 거고, 이 다음 거는 이제 좀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국제투자대조표가 전체 자산부채를 다루고, 그 밑에 대외채권 채무는 이것보다 범위가 조금 더 좁습니다. 아까 외채는 설명을 드렸죠. 외채는 국제투자대조표 상품 중에 주식이랑 파생 이런 것들이 제외된 게 외채였죠. 자산 쪽도 해보자. 자산에서도 주식이랑 파생, 직접 투자 이런 걸 뺀 나머지들만 해놓은 게 대외채권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다시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들어가면 특정 시점 현재 계속 똑같죠. 어떤 시점의 잔액입니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자산 및 부채, 금액이 확정된 자산 부채, 그 주식이나 파생이나 직접 투자는 아니고 차입이나 대출, 채권 투자, 예금 이런 것들은 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부채 중에서 걔네들만 골라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환 의무라는 건 뭐 주식이나 파생 이런 거죠. 얘네들은 언제 갚을지, 얼마를 갚을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건지도 불확실하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확실한 것들만 뽑아보자 하는 게 대외채권 채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부가적인 건데요. 한글로 같아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건, 대외채권은 여기 한자가 권리할 때 권인데, 영어로 하면 클레임이나 리시버블, 그러니까 대외적인 청구권인 거죠. 상대한테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 청구권인 거고, 아까 증권 투자 안에 주식이랑 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채권은 이 권이 증권할 때 권자죠. 증서할 때 권입니다. 그래서 본드나 노트 이런 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우연찮게 한글로 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식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대외 채권은 자산 중에서 확실한 자산, 그러니까 반대 대응되는 말은 외채와 서로 대척점에 있는 단어인 거죠.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반대되는 말이고, 대외채무는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외채랑 정확히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외채하면 대외채무입니다. 이것도 대랑 권 빼면 외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진 않고요. 그냥 외채라고 하면 무조건 대외채무만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외채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net IIP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거를 차이를 순대외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IIP 중에서 지분성 투자인 직접 투자 중 지분 투자, 증권 투자 중 주식, 또 뭐 기타 지분 아주 작은 금액이 있고 파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가 대외채권 채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표를 비교해 보면 IIP 국제투자대조표는 전체 상품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외채권 채무는 이 중에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것들만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왜 만들었냐? 이 안에 있는 건데 왜 만들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분류 체계가 달라요. 얘는 상품 형태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대외채권 채무는 주체와 만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들어온 돈, 나간 돈, 줄 돈, 받을 돈을 따져보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줄 돈, 받을 돈 중에 누가 얼마를 해야 되냐, 누가 얼마를 받을 돈이 있고 누가 얼마를 줄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 부담 측면에서는 이 통계가 오히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뭐 채권시장 전부 다 포괄해서 영향을 보고 싶다면 이걸 봐야 되는데, 단지 우리나라가 외채와 외환 보유액 차원에서 얼마 주고 얼마 받아야 되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의 단기 외채가 얼마더라. 그럼 우리나라 은행이 만약 이게 높다, 은행의 단기 외채가 높다, 은행의 단기 대외 채권은 별로 없는데 은행의 단기 외채는 높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애는 예금 지급기관 은행 중에 단기 외채구나. 그래서 얘네를 주목해야 되고 정책 대응도 얘를 대상으로 해야 되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뭐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에 장기 대외채권이 많다, 뭐 단기 대외채권이 많다 하면 기업은 괜찮구나, 기업한테 집중할 게 아니라 은행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체와 만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얘기를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건데 실제 숫자를 들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금액은 이렇습니다. 억 달러 단위고요. 대외 투자, 우리나라의 대외 자산은 2013년 말에 9,642억 달러고 외국인 투자는 대외 부채죠. 9,968억 달러라서 순 국제 투자, 순 자산은 마이너스 325억 달러. 그러니까 줄돈이 더 많은 거죠. 받을 돈보다 줄돈이 325억 달러 더 많다. 근데 형태를 보면 다르죠. 금액은 거의 총 금액은 비슷한데 직접 투자가 있고 증권 투자는 별로 안 되죠. 대외 자산 중에 증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외환 보유액입니다.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대외 자산 중에 대부분은 외환 보유액, 약 34%가 외환 보유액인 거죠. 근데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증권 투자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 60%는 증권이고 이 중에 4천억 달러 정도가 주식입니다. 2천억 달러가 채권이고 4천억 달러가 주식이라서 6천억이 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증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 자산이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이 대외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자산이고 빨간색이 부채인데 항상 어떻나요? 항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죠. 우리나라는 항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면서 특이한 점은 이 격차가, 빨간 선에서 파란 선을 뺀 이 격차가 계속 줄어서 이번 3월 말, 2014년 3월 말엔 43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요 추세로 간다면은 순 자산으로 역전될, 파란색이 빨간색을 넘어설 게 곧 일어나겠구나라고 그냥 요것만 보면 예상이 됩니다. 넘어갈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겠죠. 아직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잘 그 면밀한 의미를 고민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분석은 계속 하고 있지만 다 거의 했는데
이제 넘어가는 순간 뭔가 발표가 얘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인데요. 대외 채권, 채무, 아까 주식이랑 파생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서고 외환보유액은 그대로 들어가 있죠. 대외 채권이 6천억 달러인데 아까 9천억 자산이 9,600억이었는데 그 중에 주식 파생 빼니까 6천억 달러가 된 겁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외환보유액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채권 갚아야 될 돈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대외 채무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에서 채무를 뺀 순대외 채권은 반대로 계속 플러스죠. 그러니까 앞에에서는 자산부채를 따지면 순부채 상황인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 채권 채무를 따지면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 즉 부채 중에 많은 금액이 40%가 주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식이 다 여기서 빠지니까 채무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 채권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더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외지급 부담 측면에서는 순대 채권이 플러스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전체 외채 중에 단기 외채가 중요하다고 했죠. 1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이 단기 외채 비중도 27.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계속 낮아졌죠. 그 다음에 아까 IMF 외환위기 할 때 봤었던 700%가 넘었던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비율도 지금은 33%로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당장 단기외채를 오늘 다 갚아라 라고 해도 외환보유액 30%만 쓰면 다 갚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선 많이 달라진 상황이죠. 부문별 외채는 외채 중에서 이제 어느 부문이 얼마의 외채를 지고 있냐. 보면 우리나라는 뭐 정부랑 중앙은행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은행과 기타 부문에 몰려 있죠. 이거 정부는 국채 투자를 얘기하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고채 샀을 때 그 경우에 정부의 외채가 됩니다. 중앙은행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통환채권, 통환채를 사면은 여기 들어오고요. 나머지 은행들은 은행이 직접 해외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은행채를 사거나 할 때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떠냐? 경제규모 GDP 대비 외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30%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데가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는 선진국들이 왜 이렇게 외채가 많냐 라고 하는데, 외채는 왜냐하면 외국 해외에서 이 나라의 채권을 많이 사는 겁니다. 이 나라 국채, 특히 미국 국채 인기가 엄청나죠. 미국 국채 또는 독일 국채, 영국 은행채, 프랑스 국채,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많은 거고, 근데 얘네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선진국들은 외채가 많다고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에 외화 부족이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 돈이 달러니까 필요하면은 그냥 달러를 그 나라 중앙은행이 무한정 만들면 됩니다. 미국은 달러고 유로, 프랑스나 독일은 유로화를 계속 찍어내면 되죠. 외화가 부족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죠.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축통화국들은 이렇게 외채가 많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같은 통화가 국제 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이런 나라들은 달러와 이런 유로화나 엔화 등 이런 통화들이 필요하니까, 원화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서 외국인들한테 준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안 받으니까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걱정을 하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7,600억에서 5,800억으로 1,800억이 줄었고, 대부분은 주식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주식 자금을 회수해 나가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기간 중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가 평가를 하면은 그냥 주가 가격 떨어진 것 때문에 많이 마이너스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것도 역시 해외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앞에 소개해드린 국제투자대조표를 이것저것 이런저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통계가 어느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뭐 이거 말고도 활용 방법은 수만 가지일 텐데요. 특징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 중에, 우리나라 부채 중에 외국인 주식 투자가 38.9%인데요. 거의 40%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가 아일랜드 아마 하나 빼고는 우리나라가 한 두 번째 정도일 겁니다. 그 전에 룩셈부르크도 꽤 높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외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이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외국인 주식 투자를 유의해서 잘 봐야겠다. 얘네가 한꺼번에 나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나라들보다 영향이 크겠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와서 뭐 주가가 전 세계가 다 내려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 얘네들을 다 갖고 나갈까?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유동성이 크죠. 뭐 대출이나 이런 거는 만기 때까지 외국인들이 기다려야 자기 돈 갖고 나갈 수 있지만 주식은 그냥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팔고 나가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잘 봐야 되는 파트고,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 투자한 거는 굉장히 비중이 낮았는데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활성화 정책 등도 있었고, 또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해외의 고금리, 고수익을 찾으면서 점점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한 10%대 정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를 보면 대외투자 쪽을 지역과 통화로 한번 나눠 본 겁니다. 이것도 다 그 경제통계 시스템 에포스에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나가고 2013년 말 전체 잔액이, 이거는 지금 여기 빠졌는데요. 외환보유액은 여기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천 몇 억이었는데 9,600억이었는데 빠졌죠. 6천억 밖에 안 되죠. 외환보유액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운영 내역을 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들만 비중을 뽑아보면 이렇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역시, 우리나라는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부문 상품별로 보면 직접 투자는 중국에 제일 많이 하죠. 중국에 550억 달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동남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뭐 베트남 이런 데다가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증권으로 보면 주식은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근데 채권은 미국보다 유럽 쪽 채권을 많이 사죠. 채권 시장이 발달한 유럽에서 많이 삽니다. 미국도 많이 사지만 유럽에서 제일 많이 삽니다. 파생거래는 주로 유럽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대출, 예금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동남아가 제일 큽니다. 동남아가 제일 큰 건 여기 홍콩이랑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제금융 본거지들이 동남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아나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들이랑 거래를 하면 다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등이 다 여기에 들어오죠. 동남아 기업들한테도 하고요. 통화별로 쪼개보면 역시 미 달러화가 전 세계 기축통화니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위안화가 많은 건 여기 직접 투자가 많아서 위안화가 많은 거고요. 유로화, 엔화 좀 있고, 홍콩 달러화 있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메인은 미 달러화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외국인 투자를 보면 이거는 외국인 투자 전체 다 있습니다. 9,900억이고 역시 미국에서 들어온 돈이 제일 많은데 EU랑 거의 비슷하죠. 유럽에서 들어온 돈과 미국에서 들어온 돈이 거의 비슷하고,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유럽
미국이랑 일본입니다. 미국은 세 번째고요. 우리나라 안에 유럽계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뭐 화학회사라던가. 일본계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증권 투자를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증권 투자하는 것 중에 주식을 보면 역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주체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산다. 그 다음에 EU. 채권은 동남아랑 EU, 미국 세 개가 거의 비슷하죠. 낮은 차이로, 작은 차이로 동남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도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금융 투자 펀드나 은행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기 때문에, 또 요즘 동남아 중앙은행들이나 연기금들도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사죠. 그 다음에 파생은 역시 EU랑 하고 있고요. 기타 투자도 동남아가 많은데 이것도 대부분 차입입니다. 그 국제은행들이 아시아 본거지가 홍콩,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은행들이 차입을 하거든요. 외환 지점들이. 그래서 이렇고요. 외국인 투자를 보면 제일 많은 건 원화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원화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우리나라에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거나, 우리나라 주식은 다 원화로 돼 있죠. 그래서 직접 투자 주식이 대부분 원화이기 때문에 원화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채권 같은 거는 우리나라 안에 돌아다니는 국채랑 통환채를 살려면 다 원화일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해외 홍콩 시장에서 코리안 페이퍼를 발행했다, 채권을 발행했다, 그런 건 이제 외화로 발행을 하겠죠. 달러화나 홍콩 달러화나 그런 것들은 이제 외화로, 달러화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긴 강의였는데요. 그 국제투자대조표 개념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거고, 아시게 됐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자세해지고 더 발달할 통계니까 더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뉴스나 신문기사 같은 걸 볼 때 그럴 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드실 테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어제 강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우리나라 순부채 상태에서 순전환 상태로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현재 환율 상태가 유지가 돼서 이게 한 1, 2년 간다고 하면 너무 한가한 상태라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외국인 투자가 평가 주가랑 환율에 많이 영향을 받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하고 있죠. 요즘에도 엄청 많고, 경상수지 흑자로 계속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우리나라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대외 투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역전될, 그 플로우만 보면 역전될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대외지급 능력 차원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 투자에 갑자기 꽤 나가도 우리나라는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대외지급 부담 측면만 보면 긍정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더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코스피가 한 2,000인데 만약 3,000 이렇게 올라가면은 외국인 투자 잔액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부채 상태가 될 거고,
그게 나쁜 거냐?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나라의 주가도 올라가고 통화 가치도 아주 길게 보면 절상된다고 보면 그런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외채와 외환 보유액이라는 대외 지급 부담 측면만 보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강의 잘 들었고 60페이지에 그 주 경제 규모 대비 외채 현황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GDP 비율에 상당히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일본 정부 부채 채권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저도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일본은 엔화가 나름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들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나라인 게 맞고요. 선진국이고 국제 통화인 게 맞습니다. 물론 달러만큼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들을 대부분 그 일본 안에 거주자들이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채무가 다른 선진국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주로 많이 투자하죠. 특히 외환 보유액 같은 걸 미국 국채로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근데 일본 국채는 그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채무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GDP는 일본이 높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외채는 꽤 나온다. 57%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신 바닥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고요.